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산문학 아카이브전 지문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저는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문학평론가이자 제주대학교 국문과 김동윤 교수님 모시고 사산문학과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윤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사산문학 아카이브전 지문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사산문학, 많은 사람들이 제주 4.3 진상규명에 있어서 제주 4.3 문학의 역할 대단히 크다라고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주 4.3 문학, 이 제주 4.3 문학이 제주 4.3 진상규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있길래 제주 4.3 문학이라고 하는지, 아마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우선 제주 4.3 문학, 일단 1948년 4월 3일부터 시작된, 물론 이제 그 이전에 47년 3.1절 발포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4.3 문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문학들의 출발은 언제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이수영 시인이라고 있는데 함경도 출신 시인인데, 이 시인이 조선문학가 동맹으로 활동하면서 문학지에다가 1948년 7월에 발표한 시가 산사람들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굉장히 그 항쟁적 시각으로 4.3을 형상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 문학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은 그 4.3 항쟁의 의의라든가 그것에 그 항쟁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그걸 먼저 시작해서 출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4.3이 사실상 49년 봄 이후로 이렇게 이제 그 소강 상태로 이렇게 접어들고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이제 공산 폭동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에 바탕을 두고 한 작품들만이 남쪽에서는 이제 발표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이 초창기 4.3 문학의 실상이었다고.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4.3 문학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알기는 뭐 현경 숭의삼춤부터 이렇게 기억하지만 4.3이 시작되면서 문학이 시작됐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4.3 문학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4.3의 이제 항쟁과 희생과 관련돼서 문학적 상상력이 발휘된 그런 작품들이 4.3 문학이 아닐까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1948년 4월 3일부터 이제 4.3 문학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수영의 산사람들. 근데 이제 78년도 현경 숭의삼춤 이전에도 4.3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아까 이제 이수영의 산사람들은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나온 그런 작품이고요. 분단된 이후에는 이제 북쪽에서 월북 작가인 함세덕의 이 산사람들이라는 그 희곡 작품도 나왔고, 또 이제 그 강승한의 서사시 한라산이라는 그런 작품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분단된 이후에는 그것이 남쪽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작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따로 전개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때의 남쪽에서 소설들이 이제 먼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작품이 허윤석이라는 작가가 쓴 이제 해녀라는 작품이 있고, 그 이후에 황순원의 비바리라는 작품에도 4.3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영수라는 작가가 후일담이라는 작품도 썼고, 박화석이라는 작가는 또 휘화산이라는 작품도 썼고, 주로 그 소설 쪽에서 그 4.3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주로 이제 공산폭동론의 한계 속에서 쓰거나, 아니면은 그 희생의 관점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피상적이고 비본질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하던 단계가 숭의삼촌 이전까지는 쭉 계속되고, 제주의 작가에서도 보면은 오성찬 작가도 하얀 달빛이라는 작품에서 4.3을 다루기도 했고, 현경도 이제 등단작인 아버지라는 작품도 4.3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은, 이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4.3을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도 잘 모를 만큼 좀 그렇게 본격화되지는 못한 단계가 78년 이전까지
쭉 전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8년경의 순위 삼촌 이전까지. 근데 물론 이제 그 이전까지 어떤 정권의 성격, 시대적인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주에서 4.3을 기억하려는 움직임들 그런 것들도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시 쪽에서 이제 김종원 시인이 이제 뭐 봉계동이라는 그런 시라든가 그런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그것이 그 제대로 조명되거나 어떤 문단의 주목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그런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이제 4.3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 본격적인 계기가 결국은 1978년 순위 삼촌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순위 삼촌이라는 작품이 4.3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사에 끼친 영향이랄까요? 충격이랄까요?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순위 삼촌은 물론 이제 한국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으로 이제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70년대의 분단 소설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때의 뭐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작품들이 한반도에서 나오고 있었고 제주의 그 순위 삼촌도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제주의 4.3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었는데 않은 그런 사건이었죠.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그 순위 삼촌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그런 일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이제 문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서 굉장히 독자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굉장히 4.3에 대한 그 문학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4.3 문학이 또 이제 어떤 본격적인 출발이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4.3 운동에도 이제 그 기폭제가 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3 특이제를 알리는 데 있어서 순위 삼촌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읽어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4.3을 이해하는 첫 번째 텍스트로 순위 삼촌을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단순하게 4.3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드러냈다. 그 차원이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좀 뛰어난 어떤 이런 요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죠. 네. 겨울에 그 제주의 이제 음습한 자연 그런 것, 뭐 까마귀, 이제 현무암 이런 그런 이제 칙칙한 분위기의 그런 것과 그다음에 당시 뭐 시신도 이제 뭐 하얗게 널브러졌다 뭐 이런 표현들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무채색의 그것이 저변을 이루는 가운데에 굉장히 뭐 불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이제 죽음, 폭력 이런 것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그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또 언어에서도 보면은 제주 방언과 이제 그다음 서북 청년으로 대표되는 평안도 서북 사투리 이런 것들이 대비적으로 되고 또 게다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그 상수의 아내인 서울 사람 그런 이제 제주어와 이제 서북어 그다음 표준어 그리고 그런 거를 잘 대비하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또 잘 형성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순위 삼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어에 대한 아주 굉장히 미세한 감각들이 거기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려는 사람들은 제주어로 얘기하고 그리고 억압했던 사람들은 이제 서북 사투리 이야기하고 그리고 표준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 그걸 표절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쓰던데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4.3이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이후에 벌어질 기억 투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도 싶거든요. 4.3에 대한 기억을 이제 잊혀지기를 강요당해 왔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뭐 제주의 민중들은 이제 기억의 타살만이 아니라 기억의 자살까지도 이렇게 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김석 본성이 그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속에서 그 기억 그 제삿집에서 이렇게 쭉 이루어지던 그런 것들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현기영이 이제 문학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이 그 4.3의 의미를 수면 위로 아주 강렬하게 부각시켰다는 데서
더욱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이삼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청년들이 4.3이라고 하는 이 아픈 역사를 좀 제대로 보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진상규명에 투신하게 만든 하나의 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78년에 78년 가을 창작급편 가을로에 나오는데 사실 진상규명 운동이 본격화된 건 그보다 한참 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유신 말기였고 곧 또 이제 신군부에 의한 제5공화국이 이제 탄생하게 되면서 4.3 운동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사회 운동들이 굉장히 그 저변에만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이 널리 읽히고 그러면서 이 4.3 순이삼촌을 통해서 4.3을 공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역시 이제 4.3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도 같이 이렇게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순이삼촌이 결국은 그 이후에 특히 이제 제주도의 청년문학 운동이라든지 그러면서 4.3을 문학적으로 형성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자극도 줬고 그래서 많은 작품들 쏟아져 나온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경생도 뭐 이 순이삼촌 이후에 뭐 도령마루의 까마귀라든가 뭐 해룡 이야기라든가 뭐 이제 아스팔트라든가 뭐 이런 작품을 계속했었고 다른 작가 오성찬 작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공산주의라든가 뭐 단추 허리띠 이런 작품들을 많이 쓰고 또 현기런 작가도 우리들의 조부님이라든가 뭐 귀향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되게 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4.3의 여러 가지 진상을 이러한 진상 저러한 진상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비극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런 류의 작품들을 많이 썼고 뭐 시 쪽에서도 뭐 김수열 시인이라든가 뭐 문충성 시인이라든가 뭐 이런 시인들이 그 4.3 관련된 작품을 쓰기도 했고 또 당시에 대학가에서 이제 그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세대라든가 뭐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4.3 시극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4.3 운동을 이제 문학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순이삼촌이 쏘아올린 이 강렬한 불꽃이 4.3 문학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청년문학, 특히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4.3 문학을 많이 쓰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세대 동아리를 중심으로 4.3 문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78년 이후, 78년에는 유신이었고요. 그리고 80년 그 짧았던 봄, 그리고 나서 87년 6월 항쟁까지 그 기간이 좀 오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글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뭐 민주화됐다, 완전히 됐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충격을 줬던 작품이라고 하면 이사나의 한라산이라는 작품을 우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나의 한라산이 그때 우리 사회에 줬던 충격, 그걸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얘기할 거는 그 80년대 중반 이후에 보면은 반미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6월 항쟁 이전에도 굉장히 뜨겁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차원의 이제 대학가의 움직임이 그 이사나의 한라산으로 상당히 집약돼서 나타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6월 항쟁 직전에 나온 작품 발표되긴 됐는데, 그러니까 그 80년대 중반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뭐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4.3을 그 주제로 해서 그것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뭐 그거에 맞서는 항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했다는데, 그 이사나의 한라산은 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더라도 그것은 뚜렷한 이제 반미 반제국주의적인 시각, 그거에 대한 민중의 항쟁 이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읽어도 이사나의 한라산이라는 좀 생경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우리가 그 비극성을 드러내는 시기가 78년 이후의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산화의 한라산들 또는 그 당시에 대학가에서 있던 작품들을 쏟아진 작품들을 보면 4.3을 어떤 지역의 문제로만 본 게 아니라 미국이라고 한 존재를 인식하면서 어떤 세계사적인 문제로 보기 시작한 그런 초기의 어떤 시도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작품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제주에서의 비극, 네. 뭐 한국에서의 비극 이런 이제 분단 상황에서의 비극 이런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그 이산화의 한라산은 그런 이제 제국주의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뭐 미국의 어떤 그런 이제 세계 재편 전략과 관련된 것이 4.3이라는 걸 이런 방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4.3에 대한 그 어떤 인식의 폭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다만 그것이 그때의 이 일반 독자들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일반 독자들은 그때 사실 그 78년 이제 신삼촌에서부터 87년 6월 항쟁까지는 이제 그걸 공감을 얻는 이런 정서적으로 4.3의 문제에 대한 공감을 얻는데 특히 제주 출신 작가들은 그렇게 주력했는데 사실 이산화는 제주 출신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그것보다는 이제 좀 다른 제국주의 전략과 같은 차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 많은 제주작 현경, 오성찬, 현기란 이런 작가들을 무시해서 많은 작가들이 4.3이라는 비극을 정서적으로 공감하기 위한 쪽에서 많은 작품들을 써왔다면 이산화는 나도 관련 작가는 그런 측면보다 4.3의 어떤 그러니까 문학 사회학적인 입장이랄까요? 그런 관점에서 그 4.3을 항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 보면 지금 독자들 읽어도 좀 생경한 좀 그런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4.3의 성격 중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론 이산화가 본 그것도 아주 중요한 측면이긴 한데 그 당시에 뭐 일반적인 독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 현기런 오성찬이라든가 이런 그 뭐 김수열 이런 그 작가들의 작품들은 좀 약간 이제 정서적 공감대라든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좀 그 민중순환에 더 초점을 뒀던 것이겠죠. 우리 사회에서 87년 민주항쟁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도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금기였던 제주 4.3에 대한 진상규명도 목소리가 좀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문학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분출하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87년 이후에 제주 4.3 문학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87년은 뭐 이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전환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4.3 운동도 본격화된 거는 월남쟁 이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그 저변은 4.3 문학을 통해서 얻어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뭐 제주 문화운동 협의회가 있었고 거기에 또 청년문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4.3의 문학적 형성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존의 작가들의 작업과 어떻게 보면 이산화의 작업이 이렇게 그걸 두고 동시에 어떻게 이제 포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이 89년 들어서야 추모제 제주 시민회관에서 추모제도 처음으로 하게 되고 그때 그 제주 신문에서 4.3 관련된 연재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제주 4.3 연구소도 89년에야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그때부터 4.3 운동이 본격화되는데 그 4.3 운동의 본격화되는데 저변을 바로 이제 4.3 문학이 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고 또 사실 그때 4.3 운동을 할 때에도 4.3 작가들이 이제 그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론 지금이야 뭐 진상조사 보고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종 자료들도 만들어졌지만 8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삼 문학들이 오히려 역사적 증언의 그 부재한 자리를 증언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그렇게 사삼의 진상을, 사삼의 진실을 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민주화 아주 그 달아오른 민주화 운동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87년 이후에 나온 그런 작품들은 이제 뭐 청년 문학회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항쟁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굉장히 그 민중항쟁이라는 말을 그때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80년대 후반 분위기에서는 그것이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것이 꾸준히 이어진 건 아니고, 그러다가 4.3 운동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문학을 떠나서 4.3 운동이 좀 더 이제 확산되면서 그 여러 유족이라든가 도민들의 공감대를 사기 위해서는 그때 아직도 그러하지만은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저변에 깔린 상태에서 그 항쟁 담론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희생 담론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80년대 후반에 처음에는 항쟁 담론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가려고 했지만 운동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항쟁 담론보다는 이제 희생 담론으로 민중 순환 이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결국 쭉 가면서 뭐 나중에 도의회에서도 이제 그 사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피해 진상조사도 하게 되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물론 역사의 뭐 가정이라는 건 없겠지만은 항쟁 담론을 계속 밀고 나갔다면은 계속 그 속에서 그런 성과들이 거둘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조금 오히려 더 빨리 거둘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게 좀 더 정서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확산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당시 87년 이후에 민주화의 그 열기가 그 사삼을 좀 항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문학적인 성과들이 나왔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서적 공감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학적인 작업도 이루어졌고 결국 그게 이제 특별법 정치까지 가는 그게 아마 그런 기간들이 99년 4.3 특별법 통과되는 그 시간 한 10여 년 가까이 시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수많은 죽음들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뭐 4월 되면 이제 사실 4월이면은 죽음보다는 이제 항쟁이었는데 4월이 죽음인 것처럼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 이제 그것을 지금 와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속에서 4.3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웠던 그런 것을 그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학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수많은 죽음 뭐 그때 많이 강조하던 것들은 뭐 죄 없는 죽음, 무고한 죽음, 뭐 양민의 희생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한동안 그걸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겠죠. 뭐 문학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풍성해진 시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뭐 다양한 작품들 나왔고 희곡 작품들도 나왔고 뭐 시는 물론이고 뭐 다양한 소설들이 나왔던 작품을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시기에 사삼 문학을 이끌었던 뭐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세력이라면 뭐 청년들 그룹 그리고 청년 그룹들 청년 문화운동 그룹으로 한 이렇게 민족운동 진영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해총 문학위원회가 이제 94년도에 출범을 했고 거기서 한 3, 4년 정도 활동하다가 그 민족문학 작가회의 제주도 지회가 98년 2월에 결성이 창립이 되면서 또 다시 또 한 단계 도약하는 제주 작가회의가 민족문학 작가회의 제주지회를 이제 줄여서 제주 작가회의라고 하는데 그 제주 작가회의가 출범할 때는 기존의 그 민해총 문학위원회 세력에다가 문협에서 이제 좀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그런 문인들이 합류하면서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조직이 되었고 제주 작가라는 기관 문예지를 창간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조직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죠.
제야 운동권을 대표하는 어떤 그룹에서 이제는 제도권으로 그게 이제 1990년 이후 특히 이제 2000년 특별법 그리고 이제 2003년 진상조사 보고서가 되니까 2000년 이후에는 거의 이 제도권에서 사삼문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담론 속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2000년 이후의 사삼문학들 중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있지 그 사삼 2000년대 이후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사삼문학 그리고 새로운 사삼에 대한 이런 목소리들이 있지만 비로소 제일 사삼문학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발견하기 시작한 때가 아마 2000년대 이후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제일 사삼문학은 그 이제 80년대 후반에 그 요월항쟁 이후에 사삼에 대한 그런 항쟁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선 그 김석범의 화산도 까마귀의 죽음 이것도 했고 그때 또 북한에서 발표됐던 소설들 이제 김일우의 섬사람들 이런 작품도 사실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80년대 후반이라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한동안 그때 굉장히 이제 조명을 받았지만은 한동안 그다지 이제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희생담론 중심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는 그래서 그다지 조명받지 못하다가 다시 2000년대 들어서는 다시 왜냐하면 그때 뭐 김시종 시인의 작품들도 이제 나오기도 했고 또 김석범 화산도도 뭐 예, 물론 최근에야 완역이 됐지만 뭐 그렇게 하고 또 연구의 차원이라든가 등등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관점을 보면 이제 사삼문학의 범위라고 할까요? 그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하고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대표적인 뭐 김석범 그리고 김시종이라는 두 아주 걸출한 대가가 있긴 하지만 뭐 말이 나온 김에 김석범 화산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양한 1948년 이수정의 삶사람들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이후에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 중에 속에서 김석범의 화산도가 갖고 있는 위치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석범의 화산도가 우리에게 소개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거는 88년이었고 근데 그거는 이미 그 이전에 일본에서 50년대부터 이제 단편들을 이제 뭐 까마귀 죽음이라든가 이걸 간수 박서방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번역돼서 읽게 된 것이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김석범은 당시에 사삼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의 사삼 봉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굉장한 이제 부채의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부채의식을 그대로 당시에 사삼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문경수 교수의 그 견해를 보니까 10,000명에 이른다고 사삼 제주에서 일본으로 온 난민은 그 10,000명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난민들을 보면서 취재하면서 그거를 작품으로 써내린 것이 그 김석범의 작품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총 결집된 것이 바로 화산도라고 하는 그런 대하 장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뭐 뒤늦게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우리 아무래도 한국어로 표현된 것만 이제 한국문학 또는 제중문학, 사삼문학의 범주에 있다가 일본어로 쓰여지긴 했지만 사삼을 다루고 있는 화산도도 제주 사삼문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야말로 다양한 사삼문학 그리고 사삼을 보는 다양한 인식들 우리 문학들이 좀 쏟아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2000년 이후에 뭐 78년 순위삼촌 나왔을 때에 비하면 지금 뭐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그런 제약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삼에 대한 담론들을 좀 뚫고 나가는 그런 어떤 도발적인 목소리 이런 부분들 그런 어떤 그 과거의 역동성 우리가 조금만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또는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사삼은
항쟁문학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87년 6월 항쟁 그 즈음에도 항쟁문학적인 요소를 많이 이제 가져오고 했었는데, 이게 4.3 운동의 차원에서 이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그 희생 담론 중심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가봤기 때문에 마치 이제 4.3 하면은 그런 희생, 억울한 죽음, 추모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그것이 굉장히 4.3에서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4.3 진상규명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대통령 사과도 하고 이 추념 국가추념일로 지정이 되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문학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4.3 문학이 항상 앞서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실제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거를 문학적 상상력으로 얘기하고 해왔는데, 이미 많은 제도권에서 유족회도 활발히 활동 그렇게 하는데 4.3 문학마저 그렇게 그 추모와 희생, 죽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견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4.3의 정신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의로운 항쟁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4.3 봉기야말로 이제 통일 독립을 주창한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족의 영혼이 되고 우리가 또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 지금도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4.3 문학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4.3 운동도 4.3 문학을 통해서 이끌었듯이 그런 4.3 문학에서 앞장서서 그거를 봄의 이야기, 그거를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4.3을 그러니까 우리 꽃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알고 있지만 동백꽃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로 그것이 이제 이 피를 연상하게 되고 열정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장두의 그런 죽음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동백꽃 마냥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항쟁임을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나는 이 진달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시종 선생의 그 조선과 일본에 살다라는 그 자전에서 보면은 그 진달래가 피는 어느 날 이제 봉기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4월은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제주의 산천에는 4월에는 진달래가 굉장히 많이 피고 또 당시에 제주의 민중들이랄까 바로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그 시절에 이 봉기를 하고 항쟁을 하고 또 50단선을 피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텐데 좀 이제 우리 4.3 문학 아니 4.3 예술에서는 좀 그런 의미를 이제 좀 복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통일운동으로서 4.3들 흔히 얘기하는데, 근데 통일운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민주주의적인 자기결정권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 민주주의 시작을 4.19 혁명부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 4.3 문학이 4.3이라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 운동의 제일 앞자리에 놓일 수 있는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그 4.3을 바라보고 4.3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에 좀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이 조금 게을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반성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좀 문학이 먼저 이제 제도권에 앉아서 갇히지 말고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통일운동으로서 4.3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라는 지원 같은데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에서 또는 여러 가지 각 진영별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우리 사회 특히 이제 추념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이후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희생, 무고한 희생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어떤 목소리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역할들을 이제야말로 문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문학은 또 이제 상상력을 이제 아주 핵심 인자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삼의 진정한 의미, 물론 사삼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처음에 항쟁의 의미만 가지고 사삼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원래 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민중순환이라든가 이제 희생담론은 굳이 이 문학인 예술가들이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붙들지 않더라도 이미 보편적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도 보면 사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 그런 할머니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굳이 특히 이제 진보적인 예술단체나 문학단체에서 그걸 굳이 지속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그거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거에만 매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당시에 그 사삼이라는 것이 제주라는 작은 섬에서 일어났지만은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어떤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것이 제주에서 폭발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확산해서 남북을 오가고 또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 이제 베트남 우리 오키나와 이런 것들에 두루두루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주 문학이 세계 문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의 특정한 공간에서 특수하게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게 큰 흐름 속에서 제주에서 폭발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맥락을 잘 짚어서 한다면 그것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는데 통일된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서 항쟁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중심에 놓고 지금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잘 조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착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이 거기에 굉장히 주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랄까 그런 거 아닐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슬픔의 동어 반복을 이제 더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역시 그런 견해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 중에 오키나와 베트남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아까 4.3을 제주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규정한다면 어찌 보면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제주 4.3 굉장히 많은 지역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으요. 베트남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오키나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제주 4.3이 이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만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랄까요? 그런 모색을 하려면 어떤 게 좀 더 보완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되겠지만 그 4.3에 관한 이제 시각을 넓히는 것인데, 우리가 오키나와 선생님도 읽어보셨겠지만, 오키나와 소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거기는 물론 아주 직접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벌였고, 이제 일본군이 지금도 지금은 이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이제 동시에 이제 점령하고 있는 그런 섬이 되고, 거기서 또 베트남 전쟁을 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오키나와의 아픔은, 역사의 문제는 오키나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 너무나 피부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것이 이 오키나와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데, 근데 제주의 4.3을 다룬 작품들은 거기까지 나아가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히 그런 것을 의식해서 좀 과감한 상상력이 동원돼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그건 이제 오키나와만이 아니라 대만 228 작품들, 물론 그 대만 228보다는 사삼 문학이 더 활성화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좀 더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좀 시야를 넓혀서. 그러니까 제주가 항상 보면은 제주가 시야를 넓히면은 꼭 이렇게 서울 쪽으로만 바라보게 되는데, 서울 쪽으로만 보지만 이 섬의 이제 장점은 이 사통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저기 필리핀, 오키나와, 타이완, 베트남 이렇게 쭉 다 볼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시야를 넓히면은 이 사삼문학, 사삼예술이 굉장히 아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삼을 그냥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적 맥락을 좀 알릴 것 같아.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1945년 8월 15일 그 2차 세계대전 종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사삼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주도 또는 묵인에 의해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됐고, 그게 단순하게 제주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물론 이제 오키나와나 베트남도 이어지지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남북 문제라든지 동아시아 문제를 규정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삼 문학을 하는 분들이 서울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제국주의, 어떤 식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회나 현상에 대해서 좀 뚫고 가는 좀 과감한 목소리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사삼 문학 쓸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써야 될 작품이 많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반도 쪽의 작가들은 이렇게 분단과 관련된 작품 보더라도 이게 민족의 문제를 벗어나서 잘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제주의 작가들은 그걸 훨씬 더 넓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삼도 그런 의미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작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 본토 도쿄 작가들이 하는 것들은 재미도 없고 그냥 그 일본적인 상상력에 불과하지만, 오키나와 작가들의 작품은 굉장히 이게 또 세계적인 그런 것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에서 활동하는 그 작가들은 바로 그런 그 여건이라든가 그런 그 상황을 잘 충분히 활용하면은 아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것이,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보면은 남북의 문제가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제 완전 눈앞에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거기에서 그들의 이해 가지고 어떤 통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확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70여 년 전에 이미 사삼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삼을 말하면 지금의 문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려요. 왜 우리 한국 문학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세계 문학에 대한 컴플렉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그러니까 제주에서 문학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컴플렉스가 아닌 것으로 오히려 좀 더 우리의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주에서 문학을 하는 게 오히려 세계 문화로 가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상상을 해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이제 활동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정보를 더 빨리 하고 이렇게 그런 요즘 모던한 문학을 빨리 접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이 지역적인 한계가 오히려 제주보다 더 있는 거죠. 제주가 지역적인 절의 고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주 그 중심에 있는 어떤 세계사적인 흐름의 중심에 있는 섬이 제주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예술 활동하는 것이 더욱더 그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 저희 같은 평론하는 사람들이야 사산문학이 이렇게 되는 저렇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 보면 지금 제주에서 활동한 작가들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사삼을 알고 사삼을 말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제주의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주의 현실이 우리가 강정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또 제2공항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이 이 제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뭐 그 미국과 연관된다는 것이 다 누구나 알든 다 예측 가능한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제주의 문제가 그것이 또 4.3 민주화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4.3을 얘기할 때 4.3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4.3을 얘기하려면 이제 강정도 얘기하고 성산공항도 얘기하고 제주의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는 그것이 바로 4.3 정신이기 때문에 4.3만 별도로 뭐 얘기하고 4.3을 얘기하면서 강정을 얘기하지 않는다거나 뭐 제2공항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서로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강정이 해군지가 설정지고 지금 제2공항이 이제 새로운 공군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가는 게 결국은 그 4.3의 원인이 됐던 가장 중요한 세는 미국의 입장이 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아직도 여전한데 왜 우리는 그 4.3을 우리 뭐 진상조사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947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1954년 한라산 금종령까지 그 기간으로만 상상을 할까? 그런 문제예요. 그 이제 오키나와 작가 이제 메도르마 슌이 거기 전후 제로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서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 상태라는 것이 오키나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3도 왜 70몇 년이지만 제로년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군기지라든가 제2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그런 시각을 이 작가들이 좀 그 인식하고 이렇게 이제 참작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일반적인 이제 뭐 운동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걸 이제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4.3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고 어찌 보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그거에 앞으로 어찌 보면 4.3 문학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우리가 4.3 문학 가지고 해야 될 얘기 또 뭐 그리고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 자리가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작은 출발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이번 전시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서 많은 우리 김동윤 선생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이게 4.3 문학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4.3 문학을 반성적으로 보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냉엄하게 우리 스스로 성찰하는 어떤 전시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진중하게 4.3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3 문학 아카이브 지문전 4.3 문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4.3 문학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